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명당과 아기장사 제1화 이상한 방문객. 미륵사는 구례 화엄사를 창건한 인도스님 연기조사가 서기 544년 백제 때 창건하고 뒤이어 신라 말 대선승 도선국사가 중창불사를 했다. 중창불사를 마친 도선국사는 이곳 미륵사의 지세를 보고 다음과 같은 데 예언을 했다. 장룡산, 지금은 덕룡산, 용이 출현한다는 산. 미륵산은 용의 머리 즉 예유주 자리이며 봉황이 알을 품은 병국으로 질지의 땅이니라. 미륵 입상은 열반의 설을 향해 서해를 바라보고 대웅전 자리는 광주 무등산을 안산으로 해서 불교의 이상인 무등 등의 평등 세계를 지향하는 불국 이상정토의 위대한 세상을 향하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이곳의 기운을 받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큰 인물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니라. 그러나 북동 방향에 바람을 막아줄 산이 없으니 모함과 시기를 많이 받아 고난이 극심할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그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불국 이상정토를 이 땅에 실현할 미륵 부처님과 같은 큰 인물이 반드시 여기에서 나올 것이니라. 밤이 깊어지고 사위가 고요해지자 중국인은 잠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다. 사랑방에서 같이 자고 있던 김씨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일부러 모른 체하고 누워 있었다. 중국인은 옆에 누워 자는 김씨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가을 추수도 끝나고 바깥은 찬바람이 몰려오는데 이 추운 겨울밤 어디를 저렇게 나다니는 것일까? 간간히 겨울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오고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는 호랑이, 늑대들이 먹이를 찾으러 검은 밤을 헤맬 것인데 이 밤에 어디를 저렇게 가는 것일까? 덕룡산 자락 길게 뻗어내린 봉황, 고을, 미륵사 너머 둥그런 터를 만들어준 운곡마을에 사는 김씨는 같이 잠자던 중국인이 밤마다 몰래 나다니는 것을 알고는 요사이 깊은 의문에 빠져 있었다. 한 달여 전 추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을날, 김씨는 논에서 나락을 베어 말려와 마당에 높다랗게 나락단을 쌓아두고 날마다 홀태로 나락을 훑고 있었다. 비가 오기 전에 곡식들을 다 수확하여 말려 곡간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웃끼리 품앗이로 어울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을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평소 자식이 없던 김씨는 아들을 내려준다는 미륵사, 칠불석상, 동자부처님에게 건장한 아들 하나 낳아주기를 마음속으로 버릇처럼 빌곤 했었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김씨는 꿈을 꾸었다. 파란 하늘을 날던 커다란 청룡이 갑자기 자기 집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것이었다. 그런데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청룡을 자세히 보니 어쩐지 머리만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꿈이로구나 하고 김씨는 깜짝 놀라 퍼뜩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았다. 커다란 청룡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다니. 그런데 왜 하필 용이 머리만 있지? 머리만 있는 용이 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꿈을 꾼 김씨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의문을 가졌으나 일이 바쁜 터라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침이면 된서리가 초가지붕에 새하얗게 내려앉고 감나무의 감도 빨갛게 익어 떨어지고 낙엽이 다 져가고 있었다. 덕룡산도 온통 붉고 노랗게
한 해가 저무는 색깔에 확 물드는가 싶더니 이내 잎이 져서 앙상한 화렵수들이 푸른 소나무들 사이에 듬성듬성 찬바람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 나락을 홀태로 다 훑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석양으로 해가 넘어갈 무렵 외양간에 앉아 황소 쇠죽을 끓이고 있는데 웬 낯선 이국의 사내 하나가 김씨 집 대문으로 불쑥 들어오는 것이었다. 주인장 계시오. 일시오. 김씨가 나가 맞았다. 차림새나 얼굴 모양의 말투를 들어보니 첫눈에도 조선 사람은 아니었다. 팔자 코스염의 중국 옷을 입은 것이 영락 중국인이었다. 저는 중국 사람인데 이 집에서 며칠간 묵고 가면 좋겠군요. 사례는 후이 해드리겠소이다. 그 말을 들은 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쇠죽 끓이는 사랑방에 자신과 같이 자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했다. 그러시구려. 저랑 같이 이 사랑방에서 자면 되겠군요. 이렇게 그날 밤부터 김씨는 중국인을 자기 집 식객으로 받아들여 아내가 차려준 밥을 함께 먹고 사랑방에서 잠을 같이 자며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도무지 그 정체가 궁금했지만 불어 꼬치꼬치 캐물어볼 처지도 아니어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지내오던 터였다. 명당과 아기 장사 제2화 날달걀 낮이면 상과들 어디로 바삐 쏘다니던 중국인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중국인이 방을 나갔다. 방을 나가는 것을 잠결에 눈치챈 김씨는 그저 잠시 변소에 다녀오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잠을 잤다. 한참이나 잠을 자면서 언뜻 보니 옆자리가 허전했다. 낯선 나라에 와서 밤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혹시 변이나 당한 것은 아닐까? 갑자기 궁금해진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소를 뒤져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리저리 샅샅이 집안을 살펴보아도 중국인은 없었다.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하고 둘러보는데 저녁에 김씨가 잠가놓았던 대문이 살짝 열려져 있었다. 그새 어스름통이 터오는 새벽녘이었는데 그때 대문 밖에서 중국인의 인기척이 났다. 김씨는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다. 그러자 중국인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중국인은 한밤중이면 어김없이 나가서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커져가는 궁금증에 잠이 오지 않은 김씨는 깊은 의혹에 사로잡혔다. 오늘 밤에도 김씨는 사라진 중국인을 보고는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그 뒤를 은밀히 밟아볼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그 뒤가 수상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라의 병참 기밀이라도 염탐해서 빼가기라도 한다면 참으로 관가에 붙잡혀가 경을 칠 큰일이었고 무슨 국보급 보물이라도 훔쳐내거나 다른 욕심으로 남몰래 이 나라에 들어와 밝은 눈을 피해 도둑고양이처럼 캄캄한 수작을 부린다면 가만두어서는 아니 될 일이었다. 아침에 날이 밝자 새벽에 돌아온 중국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여느 날처럼 세수를 하고 김씨 아내가 들고 온 밥상을 받아 아침 저녁으로 김씨가 소주 끓이는 사랑방에서 같이 아침을 들었다. 밥 수저를 들며 중국인이 김씨에게 말했다. 주인장, 저에게 달걀을 하나 구해주시오. 달걀이라고요? 달걀을 구해달라니? 김씨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달걀은 그 뭐에 쓰려고 그러시오? 김씨는 은근히 물어보았다. 그건 알 것 없습니다. 그냥 쓸 데가 좀 있어서 그럽니다. 중국인이 대답을 슬그머니 회피해버렸다. 그날 오후 김씨는 집에서 기르는 몇 마리 암탉들이 알을 낳고 있어 몇 개 달걀을 삶아
아내와 나누어 먹고 그중 하나를 중국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자 달걀을 받은 중국인은 김씨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여느 날과 같이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날 밤은 공교롭게도 김씨가 기다리다가 잠시 깊은 잠에 드는 바람에 중국인의 뒤를 밟지 못하고 말았다. 한참 자고 일어난 김씨는 중국인이 그새 나가고 없다는 것을 알고는 용이 주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슬그머니 대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대문 밖은 칠흑 어둠이었다. 멀리까지 어둠에 쌓여있는 데다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한겨울이었으니 으스스 오한이 들었다. 중국인의 뒤를 밟아보려던 김씨의 그날 밤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섣닭이 우는 새벽녘이 되자 중국인이 슬그머니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 것일까? 김씨는 자신이 깜빡 잠이 든 것을 후회하며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집, 여물을 썰어 구정물을 가마솥에 붓고 황소에게 줄 쇠중 여물을 쑤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상을 마주하고 중국인과 마주 앉았는데 중국인이 삶은 달걀을 도로 내놓으며 말했다. 주인장, 이 달걀은 삶은 달걀이더이다. 내가 원하는 달걀은 날달걀이오니 날달걀을 다시 하나 구해주시오. 진즉 그렇게 말씀하시지. 난 또 삶은 달걀을 먹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다오. 김씨는 그날 오후에 암탉이 갓 낳은 싱싱한 달걀을 하나 중국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는 기필코 중국인을 미행하여 무슨 꿍꿍이 수작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명당과 아기장사 제3화 은밀한 미행. 이윽고 밤이 되었다. 중국인은 김씨가 잠이 든 줄 알고 여느 때처럼 슬그머니 일어나 방을 나갔다. 뒤이어 김씨도 일어나 조심조심 중국인의 뒤를 밟았다. 중국인은 마을 앞을 빠져나가 뒷산 맷돌바위가 있는 산언덕으로 가더니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섰다. 김씨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유심히 지켜보았다. 마침 밝은 달이 하늘 중천에 떠올라 있어서 겨울바람은 몹시도 차가웠으나 대강사물은 파악할 수가 있었다. 중국인이 호주머니 속에서 김씨가 건네준 달걀을 꺼냈다. 그리고는 땅을 파더니 그곳에 달걀을 묻는 것이었다. 달걀을 묻은 중국인은 그 자리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낌새였다. 김씨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자리에 몸을 숨긴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3시간여쯤이나 흘렀을까? 서쪽 하늘로 중천에 뜬 차가운 달도 넘어가고 온몸이 얼어붙을 듯 오슬오슬 떨려왔다. 도대체 중국인이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수차례 들고 지쳐가던 터였는데 순간 중국인이 달걀을 묻었던 땅 속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자 김씨는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잠시 후 연기가 솟아오르던 땅 속에서 큰 닭이 꽃기요 하고 울면서 회를 치며 나오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었다. 김씨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저게 사실인가 싶어 그만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호호, 여기가 진짜 명당이로구나. 중국인이 무릎을 치고 기뻐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혼잣소리를 했다. 그리고는 일어서 돌아가려 했다. 엿보던 김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슬그머니 몸을 빼고 그 자리를 얼른 빠져나왔다. 방에 들어온 김씨는 자는 체하고 누워 있었다. 잠시 후 중국인이 돌아와 자리에 눕는 것이었다. 다음 날 중국인은 아침을 먹더니 서둘러 중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김씨에게 그간의 숙박료를 두둑이 치른 중국인은 3달 후에 다시 오겠다며
영산강 포구를 향해 길을 떠났다. 영산강 포구에서 배를 타고 목포 앞 바다로 빠져나가 서해를 건너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떠나는 중국인을 배웅하며 김 씨는 석 달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어젯밤 중국인이 달걀을 묻었던 그 자리로 가보았다. 이곳이 명당이라. 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김 씨는 그 즉시 서둘러 나를 잡아 걸게 음식을 마련해 제사를 극진히 지내고 자기 부모 유골을 파와 그 자리에 정성껏 새로운 묘를 썼다. 추운 겨울도 가고 새로 봄이 돌아와 산의 들에 푸른 싹들이 돋아나고 사람 사는 골짜기마다 복숭아꽃, 살구꽃, 백꽃이 환하게 피어났다. 움츠렸던 산골의 물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 가득 푸르게 풀어놓으며 흘러내렸고 겨우내 잠자던 황토 흙도 황소쟁긴 아래 빨갛게 밭이랑 따라 갈아엎어져 새로씨 뿌리고 먹을 것을 기를 준비해 농부들은 바빴다. 어느새 지난 겨울 중국인 생각도 잊어버리고 김 씨는 열심히 농가리, 밭가리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 떠나고 3개월 여후쯤 한 중국인이 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 손에는 하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지난 겨울 떠나간 그 중국인이었다. 하얀 보자기 안에는 자기 부모의 유골이 들려 있었다. 중국인은 지난 겨울 자신이 봐두었던 자리에 자기 부모 묘를 쓰려고 중국에서 유골을 수습해 돌아왔던 것이다. 중국인은 자기가 지난 겨울 봐둔 명당 자리로 서둘러 올라갔다. 그러나 중국인이 봐둔 그 자리에는 이미 새 묘가 생겨나 봉긋 솟아나 있었다. 이럴 수가. 누가 이곳에 새 묘를 썼단 말인가? 중국인은 깜짝 놀라 아연실색하며 하마터면 뒤로 벌렁 낮아 빠질 뻔했다. 혹여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눈을 의심하며 다시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짜 새 무덤이 써져 있었던 것이었다. 명당과 아기장사, 제4화 장군대좌 명당. 그 즉시 김씨 집으로 가서 여장을 푼 중국인이 김씨에게 그 묘의 내력을 물었다. 주인장, 저기 뒷산 맷돌바에 있는데 새 묘는 누구 묘입니까? 그 묘요? 그 묘는 우리 부모님 묘지요. 지난 겨울에 새로 자리를 보아 내가 자리 잡아 쓴 거요. 김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불어 태연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중국인은 깜짝 놀란 얼굴로 김씨를 쳐다보다가 자신이 결국 지난 겨울에 보아둔 그 명당 자리를 김씨에게 발각된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속으로 가슴을 쳤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요, 주인장. 그 명당 자리는 이 불평등한 세상을 평정할 훌륭한 장군이 태어날 장군 대자 자리라오. 여기 기운을 받아 장군이 나오면 그는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요. 세계의 지붕인 중국의 권륜산, 히말라야 산이 동으로 맥을 뻗어 내려와 여기 창룡산, 즉 덕룡산 창룡주령에 동방에 성인이 날 큰 혀를 뭉쳐놓았소. 이 기운이 미륵사에 뭉쳐있는데 이는 용이 여의주로 천하를 희롱할 기운인데다가 봉황이 알을 품은 봉황포란의 형국이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칠 동방의 위대한 인물이 줄줄이 날 자리라오. 김씨는 중국인의 설명을 들으며 세상에 그 자리가 그런 좋은 자리인가 하고 속으로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심각한 표정으로 중국인이 말을 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굳은 어조로 말하며 중국인이 입을 닫는 것이었다. 그 말에 김씨는 중국인의 표정을 살피며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잔뜩 긴장을 하고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라니 그게 뭐요? 중국인은 잠시 후 힐끗 김씨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러나 그 장군 대자 자리는 안타깝게도 칼을 왼쪽에 차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것은 그 장군 대자 자리에다가는 외국 사람이 무덤을 써야 발복을 한다는 뜻이요. 조선 사람이 그곳에다 무덤을 쓰면 인물이 나오더라도 뜻을 펴지 못하고 결국 화를 당해 일찍 죽게 될 것이요. 더구나 조선에서는 훌륭한 장사가 나면 그 사람을 잘 길러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게 길러 쓰기는커녕 역적이라고 어려 붙잡아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삼족, 친가, 외가, 처가까지 모두 처참하게 죽이지 않소. 그러나 우리 중국은 장사가 나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장군으로 훌륭하게 길러서 세상에 뜻을 펼치게 한다오. 그러니 주인장, 그 자리는 나에게 주시오. 그럼 삼정성 육판서가 줄줄이 날 명당 자리를 내 일러주겠소. 어떻소? 그러니 그 명당 자리를 바꿉시다. 김씨는 중국인의 말을 듣고 순간 끙 하고 한숨을 토해냈다. 결국 이 중국인이 그 좋은 장군대자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고도의 수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마음속에서 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인장 어떻소? 중국인이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중국인의 말이 믿음이 가지 않는 데다가 아무래도 그 장군대자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으로 거짓을 둘러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 김씨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리고 삼정승 육판서가 줄줄이 날 자리가 있다고 바꾸자고 하지만 그 자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 그 장군대자 자리는 중국인이 달걀을 흙 속에 파묻어 넣어 그 자리에서 큰 닭이 회를 치고 나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은가. 명당과 아기장사, 제5화 태어난 아기장사. 김씨는 그 묘자리를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옮긴 지가 언젠데 다시 또 묘를 옮겨 쓰라는 거요. 됐소. 돌아가시오. 김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무지 김씨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 중국인은 노발대발 김씨 집을 뛰쳐나왔다. 그날 밤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은 중국인은 그 즉시 커다란 쇠말뚝을 마련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미륵사가 있는 창룡 주령과 장군대자를 이은 산줄기에 쇠말뚝을 박아 혀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자기 부모 유고를 봉황면, 덕림리 신창마을 근처 앙천대소, 하늘을 바라보고 크게 웃는다라는 자리에 묘를 썼다. 묘를 다 쓰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중국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마련한 술과 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중국인이 말했다. 마을 분들, 추석 전날 이 묘를 벌초해 준 사람은 그의 가뭄도 안 타고 농사를 아주 잘 지을 것이요. 사실 이 고을에 중국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자기 부모 묘를 다른 나라 땅에 와서 쓰는 것이 풍수지리에 도통한 사람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는 그 중국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중국인은 떠나가 버렸고 이듬해 마을 사람 누가 그 묘를 벌초해 주었는데 거짓말같이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 그래서 정말 그 중국인이 풍수지리에 도통한 도사로구나 생각하고는
너나 없이 다투어 벌초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던 어느 해인가 이 앙천대소 묘에 음력 8월 열 나흔날 밤 첫 닭이 울자마자 가서 벌초를 하면 아들을 얻는다는 소문이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앙천대소 묘를 먼저 벌초하려고 추석 전날 밤을 거기서 꼬박 지새우기도 하는 것이었다. 한편 장군대저의 묘를 쓴 김씨의 아내는 바로 태기가 있더니 10달 만에 떡 두꺼비 같은 옥동자를 낳았다. 김씨는 명당에 묘를 쓴 효험이 바로 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심히 가슴이 설레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몸이 건강하게 생긴 아들은 아주 잘 자랐다. 감기 몸살 한 번 앓지 않고 이렇다 할 잔병치레 한 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던 것이다. 아이는 자라서 어느 결 글 공부를 하러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서당은 덕룡산 병풍바위제 넘어 다도고을 암정마을에 있었다. 다도고을 암정마을에 학문이 높은 훌륭한 서당 훈장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아이들 모두 그 서당 훈장에게 글 공부를 배우러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 서당회를 가는 날 아침에 친구들이 집에 와서 김씨 아이를 부르자 김씨 아이는 말했다. 나는 바쁜 일이 있으니 너희들 먼저 가.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김씨 아이를 집에 두고 자기들끼리 먼저 산길을 먼 구비를 돌아서 서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서당에 도착한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인지 김씨 아이가 먼저 서당에 와 있었던 것이다. 사실 김씨 아이는 아이들이 먼저 서당을 향해 떠나자 병풍 바위제 위로 펄쩍 뛰어올라 거기서 한 번 더 뛰어 암정마을 서당 마당으로 사뿐히 내려앉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서당을 다니니 도무지 부모나 친구들도 어떻게 서당을 오고 가는지 몰랐다. 다만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더 먼저 가고 더 먼저 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14살이 되던 어느 이른 봄이었다. 서당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멀리 숲길 위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의 고함 소리에 비명소리가 들렸다. 연두색으로 막 물들어 오르는 연한 산빛 아래로 난 으슥한 산길이라 아무도 없었다. 김씨 아이는 나는 듯 그쪽으로 뛰어갔다. 그곳에는 온 얼굴에 검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나 덮은 흉악한 사내가 한복을 곱게 입은 젊은 여인을 납치해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다. 명당과 아기 장사 제6화 의로운 소년. 여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우락부락한 사내는 여인을 마구잡이로 잡아 끌었다. 꼼짝없이 끌려가고 있는 여인을 보니 김씨 아이는 순간 무슨 좋지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 당신은 누구인데 그 여인을 끌고 가는 거요? 알 것 없다. 어디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놈이. 김씨 아이를 보고 사납게 고함치는 사내의 손에는 긴 칼이 들려 있었다. 사람 살리시오. 저는 남편고을에 사는 윤씨 집안의 신부인데 세지고을로 시집을 가서 신행을 가는 길인데 이렇게 납치당했군요. 이자는 남편고을 우산마을 뒤 살구제 녹두봉 아래 사는 그 흉악한 산적이라오. 여인은 산적에게 붙들린 채로 흐느끼며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쳤다. 김씨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 소문에 듣던 바로는 살구제 녹두봉 아래에는 힘이 장사라는 산적이 사는데 간간히 장에 갔다 오는 장꾼들을 붙잡아 엽전을 후리거나 혼례식 치르고 신행 가는 신부를 덮쳐 납치해 희롱하고 약한 사람들을 강탈해 먹고 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산적의 발걸음이 바람보다 빠른 데다가 어찌나 힘이 세던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녹두봉 바위 밑에 마시면 힘이 장사가 되는 장군수가 솟아오르는데 그 장군수를 마시고 그 산적이 힘이 장사가 되었다고 했다. 소문에 듣던 그 산적놈이로구나.
이런 나쁜 놈. 김씨 아이는 소리치고 냅다 달려들어 그 산적을 넘어뜨릴 기세로 사납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산적은 김씨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맞붙어 싸우면 자신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순간 그 여인을 옆구리에 끼더니 바람처럼 도망을 놓는 것이었다. 과연 소문대로 그 산적도 걸음걸이가 만만찮았다. 김씨 아이는 그 산적의 뒤를 쫓아 한달음에 살구제 녹두봉 아래로 도착했다. 살구제 위 녹두봉 아래에는 산적이 사는 움막이 있었다. 움막 뒤로 가서 보니 바위 밑에 있는 굴에서 맑은 물이 졸졸 솟아나고 있었다. 그 물을 마셔보니 힘이 솟는 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장군수인가 싶었다. 김씨 아이는 못된 산적놈이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몹쓸 짓을 하는구나 싶어 바로 그 옆 커다란 바위를 들어 그 물이 나오는 구립구를 대번에 쾅 하고 막아버렸다. 어떻게 사납게 던져버렸던지 구립구의 바위 덩어리가 단단히 끼어서 물 한 방울 얼씬하지 않았다. 장군수를 막아버린 김씨 아이는 벼랑 위에 지은 움막으로 들어갔다. 산적은 움막 안으로 김씨 아이가 나는 듯 들어오자 도무지 안 되겠는지 신부를 두고 녹두봉 위로 도망해버렸다. 김씨 아이는 울고 있는 신부를 구해 그 즉시 시집으로 보내주고 바로 그 움막을 한 주먹에 우지끈 무너뜨려 버렸다. 김씨 아이가 돌아가자 녹두봉 위 숲속에 숨어있던 산적이 돌아와 다시 장군수를 마시고 힘을 얻으려 했으나 물줄기를 틀어막고 낀 바위를 도무지 빼낼 수는 없었다. 산적은 결국 그곳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세월은 바람처럼 흘러 김씨 아이가 17살 먹던 어느 늦가을이었다. 이제 제법 어른 티를 내는 김씨 아이는 줄곧 서당을 다니면서 총명한 두뇌로 부지런히 학문을 익혔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인품을 지닌 김씨 아이는 남달리 힘이 장사여서 장래가 매우 유망하였다. 앞으로 더욱 학문을 연마하여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길에 올라 나라의 큰 인물이 되거나 묵과에 응시하여 급제라도 하여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될 제목감이었다. 김 씨는 아들이 탈없이 성장하여 무언가 큰 가능성을 보이자 먼 옛날 중국인이 알아낸 장군대좌에 부모 무덤을 써서 그 명당이 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큰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었다. 제7화 범만이 골짜기. 덕룡산 자락에도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한철 붉고 노란 단풍을 뽐내는가 싶더니 이내 낙엽으로 떨어져 앙상한 가지들만 겨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분주하던 가을 거지 철도 가고 들은 다시 멀리서 기러기며 까마귀들이 날아오는 날갯짓 소리로 부산하였다. 얼마 있지 않으면 보리 씨앗을 뿌린 들에는 솜털처럼 하얀 눈송이가 휘날릴 것이었다. 김씨 아이는 그날도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 바람같이 병풍바위에 올라 집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미륵사 앞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씨 아이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곳으로 가보았다. 작은 오솔길 옆 느티나무 밑에 웬 가마가 하나 놓였는데 그곳에서 큰일 났다며 가마꾼들이 한숨을 쉬며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궁금증이 일어난 김씨 아이는 가까이 가서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한숨을 짓고 있나요? 말 마라. 화순에서 영암으로 대갓집 신부를 모시고 신행을 가는 길인데 다독고올 깊은 범만이 범죄인 10,000명이 살아서 범만이라고 부른다는 지명전설이 유래하고 있음. 골짜기에 사는 사나운 산적패들이 가마를 덮쳐 신부를 납치해가 버렸다. 그 말을 들은 김씨 아이는 순간 화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범만이 골짜기에 사는 산적들이 여자가 없어 간간히 시집가는 가마를 덮쳐 신부를 훔쳐간다는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당하는 사람을 보니 참으로 분이 치받쳤던 것이다. 아무리 산적놈들이지만 신부를 잡아가다니 그건 너무한 거로군요. 그래서 이젠 우린 돌아가면 맞아 죽게 생겼다. 그중 일행을 데리고 신부 후인으로 온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엉 통곡을 했다. 신부를 산적에게 놓쳐버리고 이제 무슨 꼴로 돌아갈 거냐고 가슴을 쳤다. 그럼 내가 그 신부를 구해드리다. 나와 같이 그 범만이 골짜기로 갑시다. 김씨 아이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후인과 가마꾼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린 미소년인 아이가 큰 소리를 치자 의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무슨 재주로 그들을 당하겠냐는 눈빛으로 타이르듯 말했다. 말은 고맙네만 어린 사람이 무슨 수로 그 사납디 사나운 산적패를 당해낸단 말인가? 됐네. 자네 말은 고맙지만 그러다가 자네까지 죽어나가면 어쩌겠는가? 걱정 마시고 저를 한번 믿어보시지요. 김씨 아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반드시 그들을 잡아 때려내겠다며 그곳으로 가자며 앞장서는 것이었다. 후인과 가마꾼들도 하는 수 없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김씨 아이를 따라갈 밖에는 없었다.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서 맞아 죽으나 산적패들에게 당하나 매 한 가지였던 것이다. 한참을 걸어 고개를 넘어 덕룡산 깊은 산자락에 틀어박힌 범만이 골짜기. 산적패들의 산채에 당도한 김씨 아이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슴을 졸이는 후인과 가마꾼들은 멀리서 기다리라 해놓고 혼자 산채로 들어갔다. 김씨 아이가 산채로 들어가려 하자 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있던 산적이 나와서 커다란 칼을 한 손에 거머쥐고 앞을 가로막았다. 이 어린 놈이 얘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난 너의 두목을 만나러 왔다. 김씨 아이는 고든 어조로 말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 산적은 어린 녀석이 당돌하게 나오자 몇 대 쥐어 박아서 쫓아버리려다가 하도 강하게 나오는 터라 순간 주춤하더니 무슨 생각이라도 하는 듯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여와 따라오너라. 김씨 아이는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산골짜기 안에 은밀하게 집과 나무로 움막을 친 산채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과 아기 장사 제8화 산적을 물리치고 10여 명 남짓한 산적들이 도끼며 칼을 쥐어들고 빙 둘러선 가운데 수염이 덥수룩이 자라 온 얼굴을 검게 뒤덮은 몸이 집채만큼 큰 두목이 나타났다. 어린 놈이 겁없이 무슨 볼일이 쏘았느냐? 아무리 해먹고 살 일이 없다고 산적질이냐? 더구나 시집가는 신부를 잡아간다니 네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거로구나. 빨리 붙잡아간 신부를 내놓아라. 뭐가 어째? 이런 어린 놈이 감히 날 훈계하려 드네.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냐? 두목이 성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김씨 아이를 붙잡아 허리라도 꺾어버릴 기세로 사납게 달려들었다. 순간 김씨 아이는 잽싸게 피하며 두목의 등 뒤로 돌아가 뒷목덜미와 허리춤을 붙잡고 번쩍 들어 하늘 높이 휙 던져버렸다. 잠시 후 산 아래 저수지에서 풍덩 소리가 났다. 두목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올라 날아가다가 산 아래 커다란 저수지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졌던 것이다. 김씨 아이의 이런 엄청난 힘을 본 산적들이 손에 들고 있던 창과 칼과 도끼를 땅바닥에 내던지고는 그 자리에 대번 무릎을 꿇어버렸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놈들, 어서 잡아간 신부를 당장 데려오너라. 그리고 너희들 모조리 다 때려 죽여버리기 전에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착하게 살아라. 예. 산적들이 벌벌 떨며
신부를 데려왔다. 산채 안에는 서너 명의 붙잡혀온 신부가 더 있었다. 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산채 움막에 불을 놓아버린 후 김씨 아이는 신부를 데리고 가마꾼들에게로 갔다. 저수지 옆 숲속에 숨어 있다가 커다란 무엇이 하늘을 피잉하고 날아와서 커다란 저수지 물 가운데 풍덩하고 하얀 물결을 일으키며 빠지자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해진 가마꾼들은 이제나 저제나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큰 소리치던 김씨 아이가 이렇게 신부를 구해오자 꿈만 같았던 것이다. 참으로 하늘이 내신 장사로군요. 아까 던져버린 산적은 저수지에 빠져 죽었소이다 그리여. 하늘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살게 되었군요. 후인과 가마꾼들은 조마조마 떨리던 가슴을 시원히 쓸어내리고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는 김씨 아이에게 고맙다며 혀가 닳도록 칭찬을 했다. 그러면서 신부와 후인이 후일 크게 후사라도 하겠다며 김씨 아이의 집과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씨 아이는 알 필요 없다고 하며 가서 잘 살라고 하고는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다. 김씨 아이 혼자서 수십 명이 넘는 흉악한 산적을 때려 눕히고 신부를 구해냈다는 소문이 며칠 뒤 일대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이다. 김씨는 자기 아들이 힘이 장사여서 착한 선행을 하였고 도무지 당할 자가 없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가슴을 태웠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씨 집에 떡시루에 각종 고기에 생선, 과일과 맛난 음식을 한 알을 안고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김씨는 깜짝 놀라 물었다. 도대체 댁은 뉘신데 이런 귀한 음식을 가지고 온 거요?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 전 가마꾼들과 함께 신행 가는 신부를 대동했던 부인지 올시다. 그런데 산적 패거리들이 가마를 덮쳐 신부를 납치해 갔는데 이 집의 어린 김장사가 그 산적 패거리들을 때려 눕히고 신부를 구해주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으로 안 거요? 그때 하도 고마워서 하인을 시켜 그 어린 김장사 집을 알아오도록 했지요. 그래요? 그런 소리 일랑 말고 얼른 돌아가시오. 김씨는 몹시 두려웠다. 이 나라 어디서든 아기 장사가 나면 왕조를 때려 엎을 역적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하여 나라에서 잡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친가, 외가, 처가, 사람들조차 모조리 잡아 죽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재주를 숨겨 결코 세상에 나타내지 말아야 자기 목숨은 물론 다른 일가 친척들 목숨까지 온전히 부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거 큰일이로구나 하고 김씨는 가슴을 쳤다. 먼 옛날 아이가 태어나기 전 중국인이 장군 대좌 명당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하며 우리 중국에서는 장사가 태어나면 훌륭한 인물로 길러 세상에 그 재주를 중히 쓰지만 조선에서는 장사가 태어나면 나라를 망칠 역적이 태어났다고 하여 잡아 죽이고 삼족까지 멸하지 않소 라고 말하던 것이 요즘 자꾸 떠올랐다. 더구나 중국인이 묘를 바꾸어 주지 않자 억하심정으로 미륵사 창룡주령과 장군대자를 이은 산줄기에 아무도 몰래 쇠말뚝을 박아 혀를 끊어버렸다더니 아무래도 그 명당자리 탓에 아기 장사는 나왔으나 그 재주를 세상에 다 풀어먹지 못하고 붙잡혀 일찍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등살에 온 집안이 피바람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드는 것이었다. 그날 김씨는 서당에서 아이가 돌아오자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 산적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김씨 아이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제 김 씨는 관가에 장사가 났다는 소문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는 소름이 오싹 끼쳤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홍수의 본물 터지듯 늦가을 가뭄에 산불 붙듯 세상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이 번질 것은 뻔했다. 김 씨는 아이에게 다시는 다른 사람 앞에서 힘자랑을 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지 않는가. 김 씨는 엄습해오는 불길한 생각에 오목가슴을 졸였다. 그런데 며칠 뒤 김 씨 문중 사람 하나가 김 씨를 찾아왔다. 문중 사람은 김 씨 덜어 내일 고을에서 도강 김 씨 문중 회의가 있으니 참여하라는 기별을 전해주었다. 아무래도 자신의 장사 아들 일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 김 씨는 오금이 저려오고 식은땀이 났다. 그러나 김 씨는 설마 그럴 리야 있겠어 하고 자꾸 떨리는 마음을 다독여 보는 것이었다. 제9화 문중회의. 다음 날 문중회의에 김 씨는 불길한 예감으로 떨리는 가슴을 안고 나갔다. 벌써 일대의 문중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 김 씨가 문중회의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 그중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문중 어른이 흰 수염을 휘날리며 사람들에게 눈치를 했다. 김 씨를 다른 방으로 따로 부르라는 신호였다. 김 씨는 가슴을 졸이며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김 씨가 윗목에 앉자 문중 어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 집에 아기 장사가 났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 남들보다 힘이 좀 세다고 하지만 어찌 아기 장사이겠어요?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말했다. 이 사람이 자네 집 그 아기 장사로 인하여 우리 가문에서 대역적이 나왔다고 소문이 나면 결국 추상 같은 상가 마마가 모조리 도륙시키라고 명을 내릴 것이 아닌가. 우리 문중이 모조리 절단나고 피를 보아야 쓰겠는가. 그리고 아기 장사가 나면 그 즉시 죽여 없애라는 시험한 국법을 몰라서 그러는가. 이 문제는 심각하다네. 자네나 그 아기 장사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우리가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네. 사실은 어제 우리 문중 사람들이 다 모여 아기 장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회의를 했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아기 장사가 나왔다면 우리가 당하기 전에 그 아기 장사를 먼저 잡아 죽이자는 거였네. 김 씨는 속으로 끙 신음을 토했다. 그렇다고 자식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지 않는가? 두말할 것 없네. 내일 우리 문중의 젊은 사람들이 자네 집으로 가서 그 아기 장사를 해치울 것이네. 안 된 일이지만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리 알게나. 문중 어른은 이 한마디로 굳은 결론을 지어버렸다. 모두가 살기 위하여 하나가 죽어야 한다니 김 씨는 말문을 열 수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엇란 말인가? 애지중지 기른 아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재주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야 한다니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그 옛날 그 중국인이 장군 대자 혀를 끊어버린 탓일까? 아니면 그가 애써 찾은 명당 자리를 차지해버린 죄과란 말인가? 결국 이 장군 대자 명당에 대해 말하던 중국인의 예언처럼 이 나라에서는 인재가 나면 길러 쓰려 하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인다더니 큰 인물이 나와도 이렇게 펴보지도 못하고 정령 죽어야만 한단 말인가?
그 중국인의 말을 듣고 그 명당을 그에게 주고 다른 명당을 얻었더라면 이런 비참한 낭패는 없었을 텐데. 김 씨는 흐느끼며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후회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옛날 일일 뿐이었다. 김 씨는 사위가 어두침침해지고 현기증이 눈앞을 가려 허둥지둥 앞도 분간하지 못한 채 흐느끼며 미친놈처럼 걸어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쓰러지듯 방 안에 풀썩 누워버렸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을 피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대며 누워있는데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문중의 젊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집으로 몰려와서 서당에서 돌아오는 김씨 아이를 기다렸다가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잡아 붙드는 것이었다. 명당과 아기 장사 제10화 꺾어진 꿈. 김씨 아이가 몸을 흔들어 버리자 붙들었던 문중의 젊은 사람들이 멀리 나동그라져 버렸다. 순간 숨어있던 사내들이 등 뒤에서 칼을 들고 그 아이의 등을 사납게 푹 찔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날카로운 칼이 전혀 박히지 않는 것이었다. 도끼를 휘둘러 쳐도 말짱했다. 김씨 아이는 문중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들자 그 영문을 몰라 몸을 피하며 고함을 쳤다. 무슨 연유로 나를 죽이려는 것이오? 네가 죽어야 우리 일족이 산단다. 이 나라에 아기 장사가 나오면 나라에서 왕조를 때려 엎을 대역적이 나왔다고 하여 일가 친척들을 관에서 모조리 다 잡아 죽인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여야 한단다. 김 씨가 아들에게 울며 말했다. 나는 살아서 성공하고 싶은데 아버지, 저를 꼭 죽여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야만 우리 집안 삼족을 멸하지 않는다니 이를 어쩔 것이냐. 김 씨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으려 했는데 꼭 죽어야 한다면 제 겨드랑이에 있는 날개를 등잔불로 태우고 3년 묵은 저립대 삼껍질 벗겨 말린 것. 로 3번만 때리면 죽습니다. 자,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말하며 김 씨 아이는 토제 마루에 웃옷을 벗고 벌렁 드러누웠다. 팔을 벌린 그 겨드랑이 사이로 놀랍게도 새깃털 같은 날개가 돋아나 있는 것이었다. 문중의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것을 등잔불로 태우고 저립대로 3번을 때리자 거짓말같이 김 씨 아이의 숨이 넘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죽은 아들을 김 씨는 흐느껴 울며 지게에 그 시신을 짊어지고 가 장군 대좌 못 미쳐 야산에 묻어주었다. 사흘 뒤 마을 뒤 용제산 병풍바위 위에서 새하얀 용마가 나왔다. 아기 장사가 나면 용마가 함께 난다더니 주인을 잃은 그 용마는 아흐레를 울며 하얀 갈기를 휘날리면서 일대를 바람처럼 뛰어 돌아다니다가 결국 주인 잃은 서러움을 달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갔다. 그런데 그 용마가 그곳을 떠나 찾아간 사람은 바로 임진왜란의 영웅, 광주고을의 의병장, 충장궁 김덕령 장군에게로 갔던 것이다. 김덕령 장군은 그 용마를 본 순간 첫눈에 영물임을 알아보고는 활을 쏘는 사장터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 용마와 내기를 했다. 김덕령 장군은 말을 보고 멀리 관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저 관역에 활을 쏜 순간 나를 태우고 달려서 내가 화살보다 먼저 도착하면 내 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단칼에 베리라. 이렇게 말하는 김덕령 장군을 보고 용마가 알아들은 듯 히힝 울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덕령 장군은 말 등에 올라 활을 쏘고 바람처럼 관역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그 관역에 도착해 보니 아뿔싸, 거기 화살 한 개가 오롯이 박혀 있었다. 이런, 쏜 화살보다 더 늦게 달려오다니? 그래, 너는 아니었구나. 순간 화가 치민 김덕령 장군은 말에서 뛰어내려 단칼에 용마의 목을 베어버렸다. 막 용마의 목을 칼로 날리는 찰나 핑! 하고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날아오던 화살이 관역에 쿵 박혔다. 아니 이럴 수가. 전에 쏜 화살을 뽑지 않은 걸 내 미처 몰랐다니. 아하, 나는 이제 장군으로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장군으로 성공할 것 같았으면 이 말을 얻었을 텐데. 임진왜란 당시 충청도의 이몽학 반란을 토벌하려고 가다가 이미 진압되자 도중에 회군하였는데 이몽학과 내통하였다는 신경행의 무고로 체포 구금되어 선조의 혹독한 고문으로 인한 장독으로 옥사하고 말았는데 의병장 김덕령 장군은 마치 자신의 이 불행한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다. 산천초목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고 사람은 모조리 죽어 나가야 했던 피비린내 나는 임진왜란의 처참한 전쟁을 예고라도 하는 듯 어디선가 용마의 슬픈 울음소리가 무등산을 메아리쳐 울리는 듯했다. 봄 산에 불이 나서 못다 핀 꽃 다 타 죽는다. 저 산 저 불은 끌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에 연기도 없는 불이 나니 끌물 없어 하노라.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신경행의 무고로 투옥되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노래한 시.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